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로 배터리 방전이 지목되죠. 또 전자기기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방전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충전한 전기 에너지를 제대로 방출해야 배터리가 배터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방전을 하느냐, 방전이 되느냐, 능동과 수동의 차이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하루에 0.1%, 니켈 카드뮴 전지는 약 1% 정도 자연 방전이 되면서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결국 한정된 에너지를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썼는가에 따라서 배터리도 또 우리의 에너지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문을 열면서 경제 상식도 키워드릴 수 있는 퀴즈부터 내드리죠. 역시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수님, 1913님, 김영대님, 김선호님, 홍명숙님 등등 벌써부터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시고요. 인사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올해부터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집을 산다면 세금 혜택이 더 생기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주택에만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2억 원까지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지역 주택 시장에 좀 숨통을 틔워보자라는 걸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부동산을 팔 때는 이제 대표적인 게 양도세를 물게 되고요. 살 때는 어떤 세금을 물게 될까요?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걸 내보셨던 그 추억담 혹은 경험 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집을 살 때 이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을 할 때도 이것까지도 같이 또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또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금 더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증시 반응도 괜찮았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그리고 이제 파월 나가라라는 그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약간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뉴욕 증시 상승했고요. 추가로 2, 3주 안에 미중 관세율 정할 거다라면서 재조정을 시사했습니다. 다우는 1%가량 올랐고요. S&P 500은 1.67%, 나스닥은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7곳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 M7 기업이요. 모두 올랐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4%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급등했습니다. 우리 증시 흐름은 글쎄 미국장이 많이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 않고 많이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진 않고 좀 잠잠하네요. 우리 시장은.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한 0.34%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전에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매출액이 17조 6,400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7조 4,400억 원. 와,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할 때 매출액 42%, 영업이익이 무려 158%나 늘었습니다. 예. 당초 업계에서 전망했던 영업이익보다 한 13% 가까이 웃돈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라고 보니까 그 HBM 수요 이거 여전히 견조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 관세 우려 때문에 관세 혹시 물릴지도 모르니까 빨리 주문하자라고 하는 그 선 주문 움직임, 재고 비축 움직임의 실적에 이렇게 좋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가 보시면 7조 4천억 원.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잠정치가. 삼성전자 6.6조보다 더 많은 7.4조를 올렸다. 하이닉스가. 그러게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있고 가전 있고 핸드폰 있는데. 근데 1, 2등은 확실히 바뀐 겁니다. 네. 물론 또 연간으로도 봐야겠습니다만. 그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역시나 기술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더 앞서서 엔비디아 칩을 더 많이 확보해 놨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왜 이렇게 좋았냐라고 보니까 이 선주문 재고를 비축하려는 수요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이들 회사가요. 그 일찌감치 수십억 달러 규모의 H20 칩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H20 칩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외신 보도를 보면은 원래는 한 그 100억 달러가 넘는 주문을 막 급하게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관세 이거 수출 규제 받기 전에 수령한 것은 한 수십억 달러 상당히 그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이 이제 많이 비축을 했다라는 거죠. 앞서 다른 매체도 중국 기술 기업이 지난달까지 H20을 한 160억 달러 이상 주문했다라고 보도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진짜로 그렇게 주문을 100억 달러 넘게 했고 실제로 한 수십억 달러는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H20 칩은 그동안 미국 정부 규제 적용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국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고사양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리 이제 주문을 했던 거고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 당국 허가가 필요하고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거다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H20 칩을 현재로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럼 왜 이걸 금지했냐에 대해서는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미국 정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엔비디아가 밝혔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앞서서 중국은 또 미리 또 확보를 하고 또 맞습니다. 다른 길도 찾을 수 있을 테고 어찌됐든 간에 정말 다방면으로 기술 자립을 많이 이제 옥죄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중국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그게 중국에는 더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중국 정부가 사실 뭐 반도체 굴기 해가지고 반도체 국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국산화. 네, 이게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이후에 사실 그 자국 AI 칩을 활용한 추론 AI 모델 요거 고도하고 효율성 확보에 주력하는 등 기술 자립에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중국의 AI 기업에 아이플라이텍이라는 곳이 있대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중국 화웨이의 AI 칩만 이용해서 훈련을 거친 추론 AI 모델을 공개했는데 화웨이 것만 사용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들 주장에 따르면 오픈 AI, 딥시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이거 써보지도 않아가지고 검증 못 해봤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AI 칩이 화웨이가 내놓은 910B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칩의 효율성이 지금 80%까지 끌어올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플라이텍과 화웨이가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던 지난해 6월 이후 AI 모델 공동 개발을 발표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웨이는 보자면 엔비디아 AI 칩 H100 요거 고사양 칩이잖아요. 요거 성능에 안 먹는 최신 AI 칩을 이르면 다음 달 고객사한테 대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중국 맞춤형 AI 칩 H20 수출까지 막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화웨이가 이미 다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엔비디아 GPU 말고 또 다른 이제 NPU 등등을 또 활용하려는 그런 업체들도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 또 오늘 24일이네요. 오늘 밤에 중요한 관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2+2 이제 고위급 통상협인데요. 미국에서 2명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2분 갔죠.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출국했고요. 최상목 부총리 이미 이제 출국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가 오갈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꾸린 협상 대표단 구성을 보자면요. 8개 부처에서 60명을 차출했어요. 60명이나요. 네, 기재부, 산업부가 중심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환경부, 농림부 뭐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비관세 장벽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가장 약간 중점이 두는 게 약간 환율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외화자금 과장도 여기 협상단에 합류를 했고요. 어허. 또 하나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우리나라 곧 방문한다고요. 다음 주 28일에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방한인 거고요. 네. 이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정용진 회장이 초청을 했고 그래서 오는 거고요. 10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재계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직까지 정치권 인사와의 면담 계획은 없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와 소통을 위한 가구 역할을 해달라라는 재계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 회장이 야, 한번 와줘라라고 얘기해서 트럼프 장남이 방문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그 마라락으로 달려간 사이기도 하고요. 네. 1월에는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방을 하는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친분을 통해서 그게 또 공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진짜. 유튜브만 찍고 끝나진 않겠죠.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또 하나가 SK텔레콤의 서버 해킹이 있었다고 해요.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뭐 핸드폰 바꾸실 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거 빼가지고 이렇게 칩 다시 넣잖아요. 그게 네. 이제 유심인데 거기 가입자 식별 정보 등이 담겨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범죄에 악용될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이 19일 날 홈 가입자 서버 그러니까 SK텔레콤 자체 서버예요. 근데 이게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내부에 담긴 유심 고유 식별번호와 키값 등 일부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의 주장에 따르면요.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유심에 보면요. 가입자의 식별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신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심이.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안 됐으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좀 하기에는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네. 거죠. 실제로 유심 정보를 도용해서 복제를 한 뒤에 금전적, 사회적 피해를 준 심스와핑 범죄요. 22년에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 갑자기 목청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라는 알림을 받은 뒤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7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도난당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맞습니다. 빼간 건 아니지만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또 탈취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SK텔레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발생 가능성 낮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예. 그래서 사고가 걱정되면 이런 조치를 해라라고 전문가들이 알려줬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해커들이 주로 해외망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통신 이용을 차단하는 부가 서비스를 등록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 운영체계에서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아마 초기화돼 0000으로 아마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그거 비밀번호 설정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보자면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가입자 유심에 다른 사람 휴대폰을 장착해서 이미 사용하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요. 해외에서 오는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는 걸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쓰면은 해외에서 뭐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국제적인 업무 하시는 분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 SK텔레콤 측은 상반기 안으로 요거 해외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한 상태에서 로밍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직은 네, 해외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참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불안해들 하실 수 있으니까 뭐 해외 운영을 일괄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려고 해도 또 거기서 또 불편을 겪는 맞습니다. 제 고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12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예비 심사 시작했고요, 어제. 그리고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다음 달 1일까지 예결특위 심사 마치고요.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추경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잠정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민생 지원 항목 중심으로 해서 지금 12조를 내놨거든요. 정부 측에서는. 근데 이거 15조 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총 12조 2천억 원 규모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당초 주장한 게 35조예요. 여기서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국민의힘도 소폭으로 증액할 수는 있지만 대폭 증액에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갈등을 빚는 게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20조 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10% 할인 비용 지원하는 2조 원 규모 예산을 반영시키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약간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대규모 증액에 대해서도 이거 경기 진작용으로 대규모 슈퍼 추경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 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라는 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오늘 아침에 GDP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네. 내용을 보면 민간 소비, 그다음에 기업 투자, 정부 소비도 다 마이너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대 주체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뭔가 방어를 해주든지 이끌든지 해야 하는데 가계 기업 정부가 지금 다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 그럼 누가 먼저 어떤 돈으로 나서야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이번에 12조는 그냥 빨리 통과시키고 2차 추경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심산 쪽에서는 2차 추경을 할 때쯤에는 이제 뭔가 대선 이후를 또 네네,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있죠.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12조 2천억 원 추경한 효과가 경제성장률 0.13에서 0.14%포인트 끌어올린 수준에 그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네. 여기서 2차 추경을 더 해야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또 한은 총재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0.1%밖에 못 올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마저도 또 우리가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너무 늦어서 그래요. 추경 같은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이 연장이 됐어요. 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요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서 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 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을 하지만 이거 대상이 되는 분들은요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분들은 요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은요. 일단 국회 법제사위 통과한 다음에 전체회의 통과해서 다음 달 초 추경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통과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전세 사기 관련돼서 하나가 더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자면요. 이 집주인한테 정보 조회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 뭔가 보증사고 이력이 뭔가 있었는지 뭐 이게 잘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사기를 안 칠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집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한테 이거를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물론 진짜 뭐 사기를 친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과 관계가 걸끄러워지니까 이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걸 하기가 조금 좀 민망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이걸 이제는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에 가입한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허구해진 채무 여부 이거를 이제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다 알아볼 수 있게 바꿨습니다. 네. 알고란의 고란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282 쓰시는 분도 그렇고 9001 쓰시는 분도 그렇고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 주시면서 들으신다고요. 차 안에서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진짜 아침에 정신없는데 이렇게 또 성공예감까지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한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집을 살 때, 즉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부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에서, 그러니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다주택자 하더라도 이걸 중고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걸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 거죠. 과연 좀 지역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많이들 이제 맞춰주셨는데 1123님 이 정답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 구입 시 내는 세금 이것입니다. 전세 사기 당하셨나 봅니다. 직접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셔서 매입을 하셨다고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도 보셨습니다만 그래도 잘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7853님 아직 이 세금을 못 내봤네요. 저도 이 세금 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꼭 내 집장만 성공하실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자동차 사실 때는 이게 또 필수이기 때문에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예, 알게 모르게 이미 이걸 내셨을 겁니다. 1999님 결혼하고 첫 아파트 계약할 때 손을 덜덜덜 떨면서 송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돈 보내보면은 처음에 다들 이제 낯설고 어렵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오늘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은 어려운데 그거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뭔가 가격이 바뀌는 거. 맞습니다. 이거 가장 흔한 게 횟집 가면 시가라고 써 있잖아요. 시가. 네, 저는 항상 저게 누가 먹나 저 시가를 주고 항상 궁금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네. 근데 또 물어보기도 뭐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시가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봤더니 그게 다이내믹 프라이싱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동적 요금제라고 부르는데요. 동적 요금제.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해서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이제 수요와 공급, 시간대, 날씨, 지역, 뭐 경쟁 상황들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이제 요금 전략인데요. 심지어 날씨에 따라서도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 시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많이 잡힐 때라 공급되면은 뭐 가격 떨어지는 거고 없으면 올라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마케팅 기법이긴 한데 근래에는 이제 핵심 가격 정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동적 요금제가 횟집 말고 뭐 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게 항공권이잖아요. 항공권 보면은 같은 비행기 좌석인데도 뭐 토요일 날 출발, 일요일 출발하고 뭐 아니면 화요일이나 수요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요즘 보니까 심지어 뭐 항공권 뭐 지정 좌석제로 해가지고 좌석별로 또 돈 내가지고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죠. 호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비교하다가 날 셉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격 비교하다 보면은 이거 아침 일찍 샀으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오후에 사게 돼서 이거 내가 더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좀 억울한 심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마켓 공급업체 캡타라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42%는 동쪽 가격 책정을 채택한 레스토랑에 덜 자주 가거나 주문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 응답자의 63%는 레스토랑에 대한 지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이렇게 동쪽 요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시빅사이언스에서 동쪽 가격 책정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은 심리가 어떨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소비자의 62%가 가격 폭리다 이거는 동쪽 요금제는. 심지어 미국 성인의 3명 중 1명은 이게 매우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비자가 동쪽 가격 책정을 알고 있을 때 절반 이상인 56%는 또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3명 중에 1명은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하겠다. 단 13%만 그냥 뭐 동쪽 요금제를 그냥 사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G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랑 다르게 17%나 더 사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이게 동쪽 요금제 좀 미숙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저항이 덜하다 보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조금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또 인식이 다르고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판매량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까? 네, 딱 들어보면 동쪽용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레스토랑 협회에서 2023년 요식업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 약 80%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가격 차등 정책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이득이죠. 아까 말한 항공권이나 뭐 호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진짜 거의 두세 배 나더라고요. 거의 이제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는 최저가를 찾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소비자가 소비 타이밍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단순히 할인 혜택이 아니라.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가만 존재했기 때문에 언제 가나 이 정가만 내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나 시기, 날씨 뭐 등등에 따라서 정정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뭐 기본적으로 택시 호출료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몇천 원 딱 네.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 오거나 뭐 10시, 12시 넘어가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 시간대를 피한다거나 공연 예매할 때 인기 없는 회차는 좀 싸더라고요. 요즘엔 예전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좀 저렴한 걸 한다는 데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된 정보 탐색 능력이나 가격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일종의 그 택시도 할증이 붙는 시간대를 피해서 조금 더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고 타고 가려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택시 탈 일 거의 없지만 10시 넘어가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9시 30분에 타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다른 좋은 점도 있는데 사회 전반의 공급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기 요금이나 뭐 도로 통행처럼 피크 시간대 요금을 높이면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분산되면서 혼잡도도 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조금 비싸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더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청취자분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인데요. 이지선님이 동쪽 요금제가 뭔가요? 동쪽 요금제가 아니라 동적 요금제. 예, 동적. 발음이 그러니까 안 동적인 다이내믹한 그러니까 가격을 시간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바꾸는 것. 맞습니다. 그 기업에서 동적 요금제라는 거. 제가 왜냐면 동적 요금제. 다른 일 하시다가 중간중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적 요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행 갈 때도 비행기나 이제 숙소 알아보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주말 연휴 때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싸게 갈 수 있는 사람보다 주말에 비싸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 해서 주 7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도 좀 다양하잖아요. 네. 시간을 빼기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 입장에서는 다 같이 쉬는 여름 연휴라든지 이럴 때밖에 쉴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도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항공권, 뭐 호텔, 뭐 펜션 이렇게 막 찾다 보면은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크릿 모드나 쿠키를 이제 삭제하고 다시 항공권 검색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격 알림 앱이라든지 앱 자체를 또 비교하는 앱도 있더라고요 요즘에요. 가격 비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비교를 또 하는 앱도 있고 그래서 그 예약 시점을 추천하는 기능도 좀 있고 AI 보니까 그래서 네. 최저가 타이밍을 소비자들이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의 기술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면 더 많은 할인의 기회를 만나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데이터 기반 소비 습관도 생기는 거고 아까 말한 뭐 택시 호출료라든지 뭐 이런 걸 때 선택과 집중으로 그 시간 피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아이가 치킨을 가끔가다 먹고 싶어하면 저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면 한 집에 오후 8시 반 정도 와요. 네. 밥을 먹으면 한 9시에 언저리 되거든요. 그럼 저희 동네에서 버스로 한 3-4정거장 정도 되는 모 프랜차이저에서 치킨을 조각을 9시에서 10시까지만 1+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와이프가 저보러 사오라. 밥을 먹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걸어서 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이때가 아니면 언제 싸게 먹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고 밥 먹고 걸어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버스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치킨을 고이 안고 식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나름 그쵸. 활용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있죠. 기업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똑똑해지는 거고 이지연님이 그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뭐 로켓 배송하는 그 업체에서 수시로 가격이 바뀌던데 그것도 동적 요금제인가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몰들도 그걸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 PD님은 여의도에서 어떤 커피숍에서는
코스피 지수에 연동을 해서 가격을 좀 매기시는 데가 있나 봐요. 오 진짜요? 예. 그래서 우와. 코스피 폭락하는 날만 가신다고. 아 뭔가 우픈데 이건. 그러니까 근데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 사장님도 고객분들을 또 위로해드리고 또 그러면서 단골 고객도 이제 만드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도 이거를 좀 접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대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숍에 코스피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참신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의도여서. 그렇죠. 여의도니까. 진짜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이 아까 예시만으로 그래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네. 사실 이렇게 대표적인 고민이 유휴 시간이잖아요. 자영업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미용실이나 뭐 네일샵 이런 거는 오전하고 오후 일부 시간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없는 시간대. 그렇죠. 그럴 때 타임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상품의 회전율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 베이커리는 특히 그 시간 지나면 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팔아도 안 되고요. 이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저녁 되면은 그 시간대 8시 보통 넘어가면 그냥 국물을 싸게 판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요즘에는 마감 예약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앱으로 들어가서 뭐 서울에는 빵집 실제로는 앱인데요. 빵집들이 이제 시간 되면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가 그 시간대 가서 사겠다고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가서 사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차피 버려야 할 때 빵이지만 이거를 재고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그 프리랜서나 소규모 창업자에서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할인하는 게 아니라 기본가는 있고 오히려 주말이나 예를 들어 저녁에 프리미엄 가격을 높여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산한 시간에는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좀 사람들이 몰릴 때는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맞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는 선택권이 생기고 사업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생선 같은 거 저녁 시간에 이제 막 할인해서 빨리 파는 것도 비슷한 거고 빵집도 그렇고 편의점에서도 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유통기한 지나면 판매가 안 되니까 네. 그 직전에 가격 이게 몇 개가 남았는지를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가게에서는 우리가 정책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마케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는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소비자들은 그걸 또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엿장수 마음이냐? 물론 엿장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동쪽의 큰 문제가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건데 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캡테라 조사에 보면 63%가 이제 레스토랑 갔을 때 지출 예산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쪽 요금제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게 금액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런가? 이런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단순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는 신뢰가 있는 거고 경험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 갑자기 제가 빵을 아까 말한 것처럼 빵이나 오후 2시 반에 빵을 사는데 내 뒷사람도 갑자기 할인해 주는 거예요. 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인데 사장 마음인데 이러면 이게 뭐지?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 오후 8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타임세일 할 때니까 그때 뭐 당연히 할인해 주니까 보통 우리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이제 아까 치킨도 그렇지만 빵도 보통 8시에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한 7시 45분에 서 있다가 사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알뜰하세요. 네. 아니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서 시키셔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들 기본적으로 그 시간대는 네.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대는 세일을 한다. 그래서 다들 인식이 딱 이해를 돼 있죠. 근데 갑자기 오후에 갑자기 세일을 한다. 이유 없이. 그건 내 마음인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8시부터 세일하는 빵집이 있으면 한 7시 매출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마트 가면은 보통 8시, 7시 반에 한 8시 사이에 엄청 할인 많이 하잖아요. 예. 회나 고기나 이제 회나 그렇죠. 도시락. 그럼 보통 이제 그 시간대까지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엄청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쁜 사람들이 일찍 사는 거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또 기다려서 사는 거고. 불황일 때 이런 타임 세일이 더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또 8388 쓰시는 분께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근데 어제 물건을 사놓고 오늘 가격이 내렸다고 전화 와서 막 따지고 차액 돌려달라는 분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이 꼭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이제 시장의 원리라는 거. 그렇죠. 근데 또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을 땐 또 배가 아픈 거는 또 당연한 또 심리이고. 그럼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다이내믹 프라이싱, 동적 요금제를 잘못 적용했다가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패스트푸드 웬디스가 최근에 이제 햄버거를 점심 전에 피크 타임 때 비싸게 하고 한산한 시간에 싸게 팔겠다고 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매우 좋잖아요. 수요가 많은 시간에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수요가 적을 땐 할인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고. 네. 근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햄버거를 점심 저녁에 먹지 뭐 중간에 먹어? 이러면서 그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그냥 뭐 시간 많은 사람만 줘라는 거야? 야 뭐 일하느라 바쁜 사람만 또 소외감만 주는 거 아니라서 굉장히 반발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 햄버거 값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또 올린 거다. 이래서 이건 폭리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웬디스가 이 가격 정책을 철회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약간 다르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이제 모 프로야구단이 이제 동쪽 요금제를 도입해서 팬들 사이에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경기일수록 좀 가격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수익은 늘었는데 관객 수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쪽 요금제가 잘못 설계거나 오히려 이제 하면 충성 고객을 잃거나 브랜드 신뢰도를 낮추는 약간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러게 이거를 잘 활용은 하긴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반발도 사면은 안 되고 효과를 또 높여야 하는 거고 어렵네요.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 동적 요금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많아질까요? 어떨까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황이다 보니까 동쪽 요금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특정 분야, 뭐 호텔, 뭐 공연, 뭐 항공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뭐 모빌리티, 배달, 패션, 통신, 콘텐츠 스트리밍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좋은 점이 이제 소비자의 행동이 유도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우 전기 요금이 여름이나 낮에 전기로 더 비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굳이 피크 시간대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은 저녁에 쓸 수도 있고 밤에 쓸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도 뭐 지금 보통은 1, 2회가 뭐 무료고 그 다음에부터는 다 유료잖아요 대부분. 네. 처음 이제 이걸 끌어들여 모객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스트리밍 요금이 처음에는 비싸고 나중에 시간쯤 싸거나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이런 다이내믹 요금제를 사용해서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쪽 요금제가 결국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물건을 사고 파는 기준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배분도 하고 행동을 드시하고 사회적 흐름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까지 할 걸로 보입니다. 김다라님이 저도 계속 동쪽 요금제로 들리는 1인입니다. 동쪽 요금. 1900님 저만 동쪽 요금제로 들은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동쪽이 아니라 동쪽에 가서 그렇죠. 이제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키는 다이내믹 요금제에 대해서 발음이 다이내믹하네요. 이게 사실 불황에 기업들도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영업자분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비교 앱들도 많아지고 또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져야 하는 거고요. 동적 요금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12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46년 만입니다. 미국과 통상협의를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미국 통상 책임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호 관세 철폐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0.2% 감소했습니다. 당초 전망치는 0.2% 성장이었습니다.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를 못 넘는 것은 1960년 통계 작성 후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17조 원 넘는 매출과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기다리면서 줄 서고 지하철 탈 때 줄 서고 점심에 식당 갈 때 줄 서고 퇴근길에도 줄 서고 진짜 줄 서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인간의 심리는 또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 심리학개론 시간에는 줄서기에 숨겨진 그 마음을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줄 서는 거 좋아하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줄 서는 것 자체는 힘든 일이긴 한데 네, 네. 의외로 이게 줄 서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도 있다고요. 그럼요. 저도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많은데 네. 뭐 새로 여는 음식점 앞에 새벽 5시부터 기다리시고 그리고 신상 스마트폰 뭐 스니커즈 이런 것 때문에 밤새서 기다리시고 텐트 치고 막. 그게 막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줄 서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려면 전제 조건이 예.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네네. 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죠. 누가 시키면 그건 절대 못합니다. 내가 그 제품을 꼭 사고 싶어서 그렇죠. 먼저 사고 싶어서 먼저 맛보고 싶어서 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ETA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미국 비자 받으려면 네. 관광 비자 받을 때 되게 오래 줄 서서 기다렸거든요. 그 줄에 계신 분들의 표정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줄 서야 되니까 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때 어느 맛집 앞에서도 저기서 줄 서서 먹을까라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은 네. 줄 서기 싫으니까 딴 데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야 돼요? 이건 일단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막 배고파 죽겠는데 1시간 서 있긴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배가 얼마나 고픈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오전에 일이 되게 많거나 혹은 너무 바빴거나 회의가 많거나 뭐 굉장히 골똘히 생각했거나 이러면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평소에는 네. 빨리빨리 그냥 가서 점심을 빨리 먹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연수 같은 거 가면 그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시거든요. 네네네. 그럴 땐 미리 검색해서 미리 줄을 서기도 합니다. 연수원 근처 맛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대안이 있는가? 그렇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갈 데가 없어. 네. 그러면 뭐 사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왜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10명이 줄 서 있어요. 이거 기다려야 돼. 딴 데 갈까? 바쁜데 딴 데 가자라고 해서 내 뒤를 봤는데 20명이 내 뒤에 줄 서 있어.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참 오묘해요. 그럼요. 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계속 줄 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에 30명이 서 있어도 그렇죠. 뒤에 50명이 서 있으면 네네. 아까워서라도요. 네. 그리고 내가 줄 선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계속 줄 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까워서. 네, 기다린 게 얼만데. 그렇죠. 그거는 행동 경제학에도 나오거든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한 시간이 이만큼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가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 뒤에 줄 선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맛집 혹은 여기가 보증한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이게 매몰 비용과 네, 사회적 증거.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집이니까 맛집일 거야.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네. 이게 또 하나가 이제 날씨가 또 안 좋은 날은 네.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짜증이 나기도 해요. 이제 더워지고 막 그러면. 그렇죠. 네. 심리적인 마지노선의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이게 딱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네.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내가 예상했던 기대 시간이 보통 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 혹은 30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과도하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이랑 불만이 폭발합니다. 대략 한 30% 정도 길어지면 그렇다고 하거든요. 30분 이상? 네, 아니 30%. 3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면 한 40분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식당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한 1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식당. 맞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다리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있는 혹은 참아야 하는 식당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상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상의 크기. 내가 예상하고 있는 보상의 크기가 크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뭐 2시간씩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수동에 가면 뭐 여기저기 줄 엄청 많이 서 있거든요. 이 집 저 집. 네네. 근데 편의점에 가서 3분만 기다려주세요 하면
아, 뭐라고요? 빨리빨리 이거 바코드 안 찍냐고 네, 막. 네. 그리고 또 막 어디 지역에서 멀리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고 네. 아니면 서울에서 저 멀리 지방까지 특정 맛집을 찾아서 가신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내가 운전하고 3시간 왔는데 그럼요. 1시간 기다리는 것 정도야 뭐 이미 3시간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1시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짧은 거예요. 네, 굉장히 짧은 거죠. 이게 참 상대적이네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맞습니다. 오묘합니다. 오묘합니다. 또 하나가 5663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는 1시간 넘게 기다리게 되면 기대치와 보상 심리가 커져서 들어갔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예. 하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이건 맛있지 않으면 내가 화낼 거야. 얼마나 맛있나 네. 보자. 얼마나 맛집이길래.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약간 그러거든요. 두고 보자. 맛만 없어봐라. 네.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 식당인데 여긴 맛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합리화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기대가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거를 예상하고 일종의 예방 주사를 미리 놓는 겁니다. 약간 저처럼 다른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마음에 예방 주사를 넣는 거예요. 내가 속을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네. 이게 마케팅일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야 충격이 좀 적어지거든요. 마음의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뭐 맛집이 다 맛있는 적은 없잖아. 이렇게. 내가 예전에 어느 집 한 30분 줄 서봤는데 거기도 맛 없더라. 그렇죠. 미리 네. 마음의 예방 주사를 놓는 네네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처받기 싫어서. 그럼요.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내가 기다린 만큼 네. 맛도 있을 거야라고 자꾸 합리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자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기다렸다는 그 행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맛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어려운 걸 시킨 다음에 보상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쉬운 걸 시킨 다음에 똑같은 보상을 줄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주면 좀 사람의 만족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줄 서는 심리라는 네, 네. 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다리는 시간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바쁠 네. 때는. 네. 근데 기다리는 감정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감정을 네, 네.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분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감정을 설계해 주자는 거죠. 어떻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수동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에 한번 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빨리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이제 남편분들이 시켜서 갔다 오시지? 근데 줄을 딱 섰는데요. 네. 직원이 조금 있다 나와서 예. 지금 현재 상황, 그다음에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오, 그건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현재 안의 상황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지금 안에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걸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집니다. 그 5557님께서 소비자 고객센터도 전화하면 예상 대기 시간 몇 분입니다. 네. 이거 알려주잖아요. 네. 앞에 몇 분이 기다리고 맞습니다. 있으면. 네.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건 요즘 그 AI 아마 적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기 시간이 정확해졌거든요. 예전보다. 평균 통화 시간이 뭐 1분 30초가 맞아요. 앞에 10명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일종의 고객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네요. 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제가 보면 일종의 넛지예요. 어허. 네. 그래서 대기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몇 테이블 남았어요. 네. 그 앞에 몇 테이블이 얼마 만에 밥을 먹을지 어떻게 알아? 또 네,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30분이랑 1시간은 정말 큰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알려주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15분 20초? 네. 그러면 네. 못 지켰을 때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네, 거예요. 네. 약간 조금 어림 잡아서 그럼. 큰 단위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30분 1시간은 너무 크지만 최소한 분 단위 정도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보다는 그래도 2테이블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 네. 그렇게. 네, 지금 몇 팀이 남아 있으니까 요 팀 다 들어가고 나면 들어가실 겁니다. 그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면 진행률을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행률. 네, 현재 지금 몇 % 완성됐고. 아, 지금 빵 굽는데 한 10분 걸리는데 지금 한 7분 정도 지났어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네. 음식 그냥 다 돼갑니다. 네. 배달 출발했어요. 이게.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거 여쭤봐야 되겠다. 6616님이 꼭 내가 선 줄이 제일 오래 네. 걸리는 이런 머피의 법칙도 있습니다. 네. 라고. 왜 차선 변경했는데 네네네. 내가 변경한 차선이 더 맞습니다. 늦게 가잖아요. 네. 실제로 평균 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요. 네. 내가 선 줄이 더 안 줄어들 때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게 강하게 뇌리에 남는 거예요. 네, 그 기억은 되게 오래 남고요. 예. 빨리 줄어든 기억은 별로 남지 않아요. 그게 머피 법칙으로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내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그러니까 차선 변경하고 사실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차선 변경은 실제로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만 차이가 있는 마음은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렇죠. 마트에서 왜 계산대 기다리는데 네, 항상 내가 줄 선대가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불편하시면 옮기시는 게 나아요. 예? 그냥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니까 아, 저는 그냥 저쪽이 더 빨리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옮기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겠죠. 근데 아니, 옮겼다가 저 줄이 더 먼저 가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제 나중에는 안 하시거든요. 아, 그냥 진드감치 기다리자. 네. 어차피 통계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렇죠. 아. 본인이 스스로의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설계한다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써주신 게 딱 그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심리학을 이래서 또 배우는 겁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알려드려야 되나?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조선시대로 떠나봅니다. 역사 속에서 이게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또 시작이 되는데 역사 속에서 강대국과의 외교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탈을 또 많이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꿋꿋하게 견뎠던 역사 속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